저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아니겠습니까? 검찰청 앞에서 희생제물 탄압 운문하며 심파극을 연출하는 비리 혐의자의 모습에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아연실색할 지경입니다. 오늘 우리 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시대입니다. 검찰에 요구합니다.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더 이상 지리하게 끌지 말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드 케이스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갤럽, NBS,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상승하고 RN서치에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어떤 현안이 영향을 줬을까요? 뭐 아주 큰 변화는 없습니다. 가장 최근 조사로 전화 면접 조사는 MBS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인데 이 조사를 보면은 뭐 대통령 지지율이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조금 상승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 다른 이유보다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지만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기술적으로 결집한 거,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요인보다도 대통령 중심의 요인보다도 야당 쪽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을 받고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좀 정치적 반사이익을 윤 대통령 중심으로 결집된 이유로 분석이 됩니다. 네, 이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이유로 외교가 1위, 부정평가 이유로 경제, 민생, 물가 또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어떤 점을 시사하는 겁니까? 일단은 긍정평가에서 외교도 과거에 비하면은 그 응답률 자체가 많이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을 좀 지켜야 되겠다. 더 낮은 지지율로 가면은 총선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좀 지지를 모아줘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좀 반영된 것 같고, 부정평가에서는 눈에 띄는 게 잼버리 부실평가가 한 7%로 굉장히 많이 부정평가로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그 경제 운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좀 민생과 경제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부정평가에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배 수장님,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캠프 데이비드입니다. 이번에 이제 네.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가 열린 것인데 대체적으로 저도 이제 여론조사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또 최근에 여론조사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까지 포함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봤더니 물론 이제 여러 종류의 빅데이터를 봤습니다. 대체로 긍정적이긴 합니다. 대체로 한미일 정상회의는 미국이 포함되면 대통령과 관련된 여론이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긍정적인데 한 두 가지의 또 부분적 우려 요인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일본과 관련해서 뭐 공식 의제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부분도 있고 또 북중러와 너무 이제 대립각이 세워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당장 이게 뭐 대통령 지지율에 크게 상승 요인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이 긍부정의 요인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윤 정부의 외교 정책에 관해 대해서 한미 동맹 강화보다 균형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는데, 네. 이게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담 등 지금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향후 지지율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이제 좀 영향을 저는 줄 것으로 보는데요. 일단 한미 동맹 강화가 41%,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가 54%로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 정부에서의 그 통일 외교 정책 방향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정권이 교체되다 보니까 지난 정부에서의 어떤 평화 기조보다는 조금 더 강한 동맹을 더 원하는 흐름이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경제 문제, 경제적인 부분이 같이 또 시각 속에 결합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세계의 눈을 돌려봤을 때 지금 이렇게 냉전 체제보다는 다극 체제 속에서 자국의 실리와 그다음에 유연함을 갖추는 그런 외교 전략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경제적인 부분,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의 경제 부분과 그다음에 그 국가의 그 실익을 따지는 다극적인 어떤 체제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시각 속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배 수장님, 네. 잼버리 파행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NBS 여론조사 결과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76%, 성과가 있었다 응답 19%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진짜 우리가 분명하게 좀 봐야 될 여론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MBS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성과가 없었다가 10명 중 8명이 갖고 온 76%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잼버리가. 그리고 성과가 있었다가 19%인데 특징은 뭐냐면 최근에는 어떤 이슈가 있어도 별로 지지율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너무 네. 프레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액자화돼 있어 굳어져 버려 있어요. 이게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지지율에는 별로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에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38%거든요. 그러니까 연중 오히려 올해 들어서 연중 거의 최고치예요. 이 네. 조사에서. 그러니까 별로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 대려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슈가 불어와도 불어닥쳐도 지지율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말 역대 유례가 없는 프레임 현상, 진영 간 구도가 고착되어 있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중도에 있는 이른바 이런 표심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적극 안 한다 이런 의미의 해석도 가능할까요? 바로 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보면 자동응답 조사는 굉장히 응답률이 낮고 전화 면접 조사도 사실 아주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못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오히려 진영화되어 있는 응답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다.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진영화되어 있는 건 안 좋은 거죠. 네. 그런데 여론 지표마저도 점점 더 진영화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수장님, 네. 조원 CNI 여론조사를 보니까 잼버리 파행 책임이 윤석열 정부의 58.2%, 네. 문재인 정부의 26.8%라고 조사됐어요. 네. 윤 정부가 잼버리 파행 책임의 원인이 크다고 나타났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은 크게 반영되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전 정부냐 현 정부 책임 논란이 있었는데 현 정부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금 이제 여론에서는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아까 보신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일부 상승한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 잘못했는데 이거를 괜히 더 잘못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은 우리 제 얼굴에 침뱉기 같은 느낌이 드니까 어쨌든 잘 수습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약간 상승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금 아까 그 배 수장님도 액자화되어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여론과 민심이 거의 이제 하나가 된 느낌이에요. 제가 갖는 느낌도. 그래서 여론은 현안에 따라서 좀 출렁출렁 하는데 지금 그 느낌이 없이 그냥 거의 3대 한 3.5대 6 구조로 그냥 거의 민심과 그냥 동일하게 붙은 그러면 느낌입니다. 나중에요. 만약에 어떤 네. 뭐 내년 총선이든 네. 그럴 때 지금의 여론조사 흐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은 상당히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조사를 회피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민심과 여론이 비슷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지거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네. 그것이 견제론이나 심판론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배 수장님, 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한 여론을 보면 미디어 토마토와 RN서치에서 정부 책임이 과반을 넘게 차지했고 전북 책임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잼버리 파행에 대해서도 국민들 10명 중에 6명 정도는 대통령의 책임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보시는 게 뭐냐면 전북의 책임이다. 또 우리가 이게 전라북도의 책임이다. 이런 조사, RN서치 조사까지도 연이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RN서치 조사에서는 전라북도의 책임이 19.8%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또 더 낮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건 조금 윤석열 정부 전반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떼치는 윤석열 정부인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자 잼버리 파행이 윤석열 정부 책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로는 안 가요. 네. 이게 아까 우리 정운갑 앵커께서 또 워낙 예리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지지율의 형태가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떼치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당 지지율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리스크가 워낙 많기 때문에 현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그럼 지지율로 민주당을 밀어줘야지. 이게 연결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은영 수사님, 네.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 따르면 외압이 있었다가
17.3%, 외압이 없었다가 24.4%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도 이 부분 때문에 1특검으로 지금 이걸 특검으로 잡았거든요. 네. 그 가장 국민들이 이렇게 외압이 있었다라는 의견이 57.3%나 나오는 거는 수사를 담당했던 대령을 집단 항명 수계, 지금은 이제 집단이나 수계를 빼고 항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갑자기 수사를 하던 사람이 그리고 저 박 대령께서 그 죽은 부대원의 어떤 그런 억울함이 없게 정말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 수사한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그래서 외압이 있었다라고 은연중에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박 대령은 8명의 과실치사를 지금 올렸거든요. 그런데 군 법무관리관실에서 나온 이야기는 직접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라, 숫자를 줄이라라는 판단을 이 박 대령에게 한 거예요. 과연 이 판단을 누가 어디서 한 것이냐, 이게 굉장히 이 민주당에서 바라볼 때는 이 특검 사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배 수장님, 민주당과 정의당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특검 청문회를 실시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특검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그러면 향후에 이게 어떤 지지율 흐름에는 영향을 어떤 식으로 반영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을 해드립니다. 워낙 지금 특검 국정조사가 많다 보니까 국민들이 진영화돼 버렸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특검 국정조사는 필요에 의해서 주장을 하는 거겠죠. 근데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뭔가 목적한 게 안 풀려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특검 국정조사니까 국민들이 들을 때는 아이고 특검 또 무슨 특검이지, 또 국정조사 무슨 국정조사지, 이게 해결돼? 내년에 지금 아직 8개월 정도밖에 이 총선이 안 남았는데 또 뭐가 변해?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빅데이터나 유튜브나 이런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핵심은 뭐냐면 다른 거 가지고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 최수근 상병 지금 유가족들은 아들 이름도 이야기하지 말래요. 자꾸 뭐 정치적 논란을 빚으면서 왜 아들 이야기하냐고. 그래서 저는 이 해병과 관련된 이 순직한 이 대원과 관련된 내용에서 핵심은 뭐냐면 누구 빼라 빼지 말라고 한 근거가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밝혀내야 돼요. 누구를 빼라 말라는 그 증거를 찾아내느냐 마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네. 정치권 총선 무대에 돌입했습니다. 여야 모두 수도권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은영 소장님, 현재 수도권 민심 어떻습니까? 수도권 민심이 정당 지지율로 보면은 민주당이 그렇게 썩 유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수도권 서울 특히 서울이 그렇죠. 서울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당 모두 이 현재의 민심의 흐름 속에서 어느 쪽이 유리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긴 한데 그래도 지금 그 역대 선거를 보면은 민주당이 12년, 16년, 20년 모두 다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크게 승리한 그런 선거였었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그 민주당 내부에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철수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등이 수도권의 흐름이 아주 안 좋다라고 지금 계속 경고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지도부가 이 수도권의 민심에 대해서 전부 둔감하다 이런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수도권 서울의 민심을 향배를 가늠하는 거는 결국 대통령의 메시지나 정책 방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광복절 메시지 같은 거는 수도권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대통령의 말이 아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배 수장님, 내년 총선까지 수도권 표심의 변수를 줄 주요 현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의힘은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다 좌지우지합니다. 후보의 경쟁력보다는. 뭐 서울에 누가 나오는지 유권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몇몇 유력 후보들 빼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지지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21개 선거구에서 지역구 선거구입니다. 지난 2020년에 무려 103개를 차지했던 것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현역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의 기초 체력은 정당 지지율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물은 누구냐?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수도권에서 서울, 인천, 경기에서 정당 지지율을 높여놓느냐.
끌어올려낼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 수장님, 총선이 네. 다가오면서 각 정당 지지율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여론조사 결과 뭐 천차만별입니다. 네. 기관별 정당 지지율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무당파가 많은 조사와 무당파가 적은 조사 이거를 좀 대별해서 봐야 되는데 무당파가 많은 조사들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국민의힘보다는 낮습니다. 그리고 조사 방법론적으로 볼 때 ARS하고 전화 면접 조사를 놓고 보면 ARS는 민주당이 굉장히 40% 이상 굉장히 높은 흐름으로 나타나고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또 앞서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왜 이렇게 들쭉날쭉이냐? 요거는 정당 지지도 문항을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거랑 어떤 문항들이 있은 뒤에 맨 나중에 물어보는 거랑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사 방법론의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조사 방법론만으로도 이거를 설명하기에는 그 조사 그 설계 구조가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들은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자동응답 조사와 전화면접 조사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12에서 17%포인트가 자동응답 조사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맞습니까?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제 자동응답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샤이 진보예요. 네. 그 핵심은 뭐냐? 결국 투표소에 나오는 사람들이 샤이 진보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만큼 전화 면접 조사의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됩니다. 저는 그게 샤이 진보라기보다는 앵그리 진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치 효능감이 없다 보니까 전화에 응답을 안 하는 거죠. 다 무당파로 숨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선거 때는 투표장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해석도 서로 틀리네요. 네. 나중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배 수장님, 친윤 핵심이 이철규 사무총장, 윤상현 의원 간에 지금 뭐 총선을 둘러싸고 충돌하고 있잖아요. 이철규 사무총장이 뭐 승선 불가 발언에 윤상현 의원이 당 지도부는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없다, 뭐 사실상 직격을 했는데 총선 공천 둘러싼 힘겨루기입니까? 그렇죠. 이게 예고됐고 예상됐던 일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수도권에는 바람이 필요하거든요. 그 바람의 지표는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뭐 영남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뭐 이게 내년 총선에 나오는 후보자들이나 지금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에게는 아쉬운 소리일 수 있겠지만은 뻔하잖아요. 결국 네. 영남, 호남. 그러면 결국 수도권인데 수도권은 지금 민주당 현역이 많은 가운데 바람을 불러와야 되는데 성선 뭐 하고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철규 사무총장에 대해서 윤상현이 수도권 민심을 모르는군요. 네. 이철규 사무총장은 또 지역구가 강원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요. 이런 수도권 현역 의원들의 또 주장과 당 지도부 사이에는 총선 공천 때까지 계속 네. 이런 마찰음이 나온다고 봐야죠. 지난주 이재명 대표 네 번째 검찰 출석했잖아요. 예. 이게 과연 이제 민주당 지지율 향후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여야 뭐 고민이 다 클 것 같은데 어떤 전망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결과적으로는 내년 총선의 가장 중요한 변수 이재명 대표, 당의 지지율의 가장 중요한 변수 이재명 대표, 네. 공천의 가장 중요한 변수 이재명 대표. 모든 게 지금 기성전 이재명 대표가 된 겁니다. 마치 여권에서는 기성전 윤석열 대통령이 되듯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리전이네요. 지난 뭐 대선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스페셜에서 스페셜하게 대리전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참 연장된 전망이 셈이라 이 말씀이구나. 윤명 대첩 3차 대전이 벌어진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검찰 소환을 받았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고 실체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과연 이 과정에서 얼마나 이재명 대표가 당의 지지율을 좀 잘 관리를 하느냐. 네. 이 여부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 핵심이라고 봐야죠. 앞으로 여러 고비가 있네. 영장이 예. 뭐 발부가 될지 아니면 어쩔지 모릅니다만 또 그렇죠. 기각이 될지 어쩔지 네. 여러 과정이 있는데 이 수장님 네. 이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놓고 이제 공방을 벌이잖아요. 네. 민주당은 8월 국회 비회기 중에 해라. 국민의힘은 특권 의식에 절어 있다. 네. 방탄을 벗으라는 주장을 한 것에 비춰보면 이게 상황이 좀 뒤바뀐 건데 이게
어떤 여야 셈법이 좀 달라 보이네요. 지금 셈법이 굉장히 다르고요.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는 것이 지금 헌정사상 어떻게 보면 초유의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비를 나름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비회기 중에 그리고 원래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영장실질심사도 받으러 가겠다고 몇 차례 천명을 했습니다. 했죠. 네. 네, 그래서 국회 비회기에 역대 사례를 보니까 그래도 권성동 의원 사례를 제시를 하면서 비회기에 가서 청구를 하면은 가서 받겠다라는 이제 나름의 대비책을 이야기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마치 무슨 식당 예약하듯이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지금 그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지금 수사를 그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도 13시간 수사를 했는데 정당한 수사를 했다면 구속 영장 청구할 거면 빨리 청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도 22일 날 있을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이 결과를 보면서 또 청구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한간에 나오는 이야기는 대법원장이 임기가 끝나는 9월이나 10월 초에 청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기를 자꾸 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로서도 이거는 정당한 모습은 아니다. 정당하면은 바로 청구를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불체포 동의안을 또 국회로 보낸다면 또 방탄 논란이 이루어질 건데 결국에 이런 상황이 오면 민주당은 또 불체포 동의안에 부결을 시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지 말고 정상적인 수사나 이런 거에 의한 절차대로 가는 것이 저는 좀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의 과정이 민주당 그 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오히려 지금 결집 효과가 결집 있습니까? 효과가 아니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네. 왜냐하면 이 시기 자체를 지금 검찰에서 굉장히 구속을 시키겠다라는 그 기조 하에서 지금 이 자꾸 재는 거기 때문에 그 지지자들의 결집도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 주장님 이번 네. 특사에서 친박 인사들이 배제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공개 활동을 재개했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반응도 예. 있습니다.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공개 활동에 나설 경우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나선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크게 제한적이다. 네. 왜 그러냐면 나서기가 쉽지 않은 게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 현 국민의힘과 충돌하는 양상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얻는 이익이 거의 없다. 또 하나는 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은 친박계 유력 후보가 나오면서 대구, 경북 일부 지역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가 그 결과로 닥쳐올 어떤 역풍에 대해서도 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개인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친박계 박근혜 정부에서의 이 관계가 있는 후보들이 개인적으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임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래요 하면서 이제 선거에 박 전 대통령을 활용한다고 그럴까요?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일부 이용하는 정도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김태호 전 강서구청장이 석 달 만에 사면을 받고 네. 10월에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에 등록했습니다. 예. 이게 보궐선거 귀책 사유 당사자가 해당 선거에 바로 나오는 건데 여론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건 약간 좀 오기공천, 당에서 공천하면 오기공천으로 될 수가 있고요. 당선 무효형이 된 사람을 지금 3개월 만에 바로 다시 출마하게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사실 이 문제가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가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지금 그 공천을 하지 않을, 국내임에서는 공천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그 김태우 전 구청장은 지금 무소속 출마를 한다는 얘기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13명의 후보가 이번 선거는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거가 내년에 그 총선이 시금석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정말 얘기해주는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